참 사람 인생은 모르는 일이라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전 참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집은 시부모가 너무 괴롭혀가지고 결혼 생활 유지하는 게 힘들다고들 하는데 저희 시부모님은 그 누구보다도 저를 아껴주시는 분들이거든요. 시부모님 성격 자체가 사랑이 많고 원체 다정하신 분들이라 그런지 자식들인 남편과 시누이뿐만 아니라 저한테도 언제든지 전화해서는 밥 먹었니? 필요한 건 없니? 하시면서 뭐라도 해주시려고 하셨습니다. 결혼한 다음의 이야기냐고요? 아니요. 아직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던 남편과의 연애 시절부터 시부모님은 저를 지극히 챙겨주셨습니다. 저랑 남편이 한 8년 정도 사귀다가 결혼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도 남편을 알고 있었고 시부모님 역시 저를 알고 있었습니다. 가끔씩은 시부모님이 저를 집에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어요. 우리 소희는 참 복스럽게 먹는 게 언제 봐도 보기 좋은 것 같아. 이것도 좀 먹어보렴. 너가 갈비 좋아한다고 해서 앞에 갈비 제일 맛있는 집에서 사온 거야. 아, 맞다. 그리고 우리 아들이 잘해주니? 못해주면 우리한테 꼭 일러야 한다. 알았지? 네, 감사합니다. 갈비도 너무 맛있겠어요. 잘 먹을게요, 어머님. 어떤 분들은 남자친구 부모님이 그렇게까지 살갑게 대하면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아니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좋은 분이셨지만 애정 표현 같은 것에 한해서는 굉장히 무뚝뚝한 분들이셔서 사실 전 자라면서 부모님한테 엄청 사랑받았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전 부모님과는 정반대로 애교도 많고 좋으면 좋다고 이야기를 해야 성이 풀리는 사람이었고요. 수십 번을 사랑한다고 해도 한 번도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주지 않는 부모님 덕분에 전 알게 모르게 애정 표현이 많은 집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부모님은 딱 제가 생각하는 이상향의 부모님 같은 분들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이야기하지 않아도 늘 저를 아낀다는 티를 내주셨고 가끔씩 장난이긴 하지만 우리 딸 하고 부르면서 정말 친부모님처럼 대해주시는 시부모님이 전 너무 좋았습니다. 남편도 그런 시부모님을 닮아서인지 언제나 저에게 상냥했죠. 저랑 남편은 동갑이지만 사실 돌이켜보면 제가 더 애처럼 군 적이 많은데 남편은 그런 저를 언제나 오빠처럼 지켜봐 주었습니다. 남편도 좋고 시부모님도 좋은 상황에서 제가 남편과의 결혼을 망설일 이유는 없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당연히 저희의 결혼을 적극 찬성했고 저희 부모님도 남편을 알게 모르게 마음에 들어했기 때문에 결혼 준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쏜살같이 진행됐습니다. 게다가 정말 놀랍게도 시부모님이 저희 신혼집까지 마련해 주셨어요.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받아라. 내가 예전부터 재우한테 소희 너랑 결혼을 하면 신혼집을 해주겠다고 약속한 게 있거든. 우리가 그만큼 소희 너를 며느리로서 좋아하는 거니까 네가 괜히 신경 쓰거나 할 건 없단다. 오히려 우리가 너무 고맙지. 소희 같은 며느리가 우리 집에 와주는 건데. 그렇고 말고 사실 이 신혼집도 너랑 가족이 되는 것에 비하면 싸다고 생각하고 있어. 아이고, 여보, 이거 생각해보니 신혼집뿐만 아니라 혼수도 우리가 다 해줘야 맞는 거 아니야? 어머,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야 하는데. 반 정도는 장난이시겠지만 분명 진심도 섞여 있을 이야기에 솔직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전 남편과 사귀면서도 늘 남편이 제게 과분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결혼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할 때도 그리고 시부모님이 남편의 여자친구인 저를 좋아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막상 결혼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리 좋지 않은 반응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두려웠습니다.
그랬는데 언제나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오히려 제가 집에 들어오게 되어서 너무 좋다고 말씀하시는 시부모님을 보니까 마음이 푹 놓였죠. 앞으로 제가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정말 저희 친부모님만큼 어쩌면 친부모님보다도 더 잘 모실 거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 결혼 생활은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저희 신혼집은 시댁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32평형 아파트였습니다. 집을 고르실 때 저와 남편의 직장이 그리 멀지 않은 곳으로 고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신경 써주셔서 정말로 너무 감사했습니다.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된 신혼집에서 제가 준비해온 혼수로 꿈에 그리는 신혼생활을 이어갔어요. 남자친구에서 남편이 된 제 배우자는 언제나 일이 끝나면 칼같이 집에 들어왔고, 제가 가끔씩 남편이 너무 집에만 있는 것 같아서 나 그런 걸로 뭐라고 안 하니까 당신 만나고 싶으면 친구들 만나고 와도 돼. 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럴 때면 남편은 당신이랑 있는 게 제일 좋은데 내가 왜 친구를 만나? 라며 애정 표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남편 복에 시부모 복까지 터지고 넘쳤다며 다들 저를 부러워했죠. 남들은 시댁 가기 싫어하는데 전 오히려 시댁에 너무 가고 싶어서 별일이 없는데도 혼자서 시댁을 찾아가가지고 시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올 때도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 왔니? 네, 어머님. 어머님 좋아하시는 귤 팔길래 사왔어요. 같이 먹어요. 아유, 참, 빈손으로 와도 된다니까. 고맙네. 얼른 들어와. 하지만 그렇게 영원히 행복할 것만 같던 제 신혼생활에도 먹구름이 드리웠습니다. 바로 타지에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던 시누이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시누이는 엄청 다가가기 어려운 스타일이었어요. 제가 어떻게든 살갑게 말을 걸어도 대꾸 한번 제대로 해주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저에게 나쁘게 대한 것은 없었기 때문에 저도 악감정을 가지고 있진 않았지만 내심 남편도 그렇고 시부모님도 그렇고 다들 다정하고 상냥한 데에 비해서 시누이만 조금 다른 느낌이란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시누이는 이미 결혼을 한 지 반년쯤 지난 상황이었고 타지에서 일하는 시누이 남편 덕분에 시누이 역시 서울을 벗어나서 지방에서 살고 있었던지라 실질적으로 제가 시누이를 볼 일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죠. 근데 제가 결혼을 하고 한 3개월 뒤에 상황이 바뀌어서 시누이도 시부모님 근처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올해 얼굴을 자주 못 봤던 터라 대하기가 더 어렵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는 제가 남편과 결혼도 했고 진정한 의미에서 가족이 된 만큼 제가 다시 한번 다가서면 시누이도 나쁘지 않게 받아들여 줄 거라 생각했어요. 형님, 이번에 서울로 올라오셨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이제 얼굴 자주 뵐 수 있겠네요. 너무 반가워요, 형님.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저도 형님네 집에 한번 찾아뵐게요. 우리가 뭐 서로 얼굴 보고 인사할 사이니? 바쁜 일 아니면 전화하지 마. 나는 그 편이 더 편할 것 같으니까. 네. 그러나 신우이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심했죠. 이전에 시누이는 저에게 다정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날카롭게 말에 뱉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냥 조금 무뚝뚝한 게 티가 나는 정도였을까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난 뒤 오랜만에 연락을 하게 된 시누이는 저에게 적대감이 가득했습니다. 맹세코 그럴 일이 없었는데도 말이죠. 처음엔 그냥 조금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랬나 보다 싶어서 제가 몇 번을 더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화를 걸 때마다 시누이의 반응은 한결같았어요. 하필 바쁠 때 전화해서는 미안한데 끊어야 해. 나중에 얘기해. 너무 당황스럽고 한편으론 슬프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남편이나 시부모님한테 이야기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전 그냥 언젠가는 정말로 친해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굳이 신우이에게 먼저 전화를 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게 무척이나 좋은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임신이었죠. 제가 다른 산모보다 몸이 약해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의사가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저와 남편의 사랑 속에서 태어날 아기가 제 뱃속에 있다는 것은 제겐 그 무엇보다도 축복이었어요. 당신이랑 결혼하고 나서는 정말 좋은 일만 있는 것 같아. 앞으로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마. 아이 낳을 때까지는 집에서 푹 쉬고 맛있는 거 먹는 거에만 집중해. 평소에도 제게 한없이 다정하고 착했지만 임신한 후에는 정말 심장이라도 다 빼줄 것처럼 구는 남편과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해서는 제 안부를 묻고 저 좋아하는 음식들을 바리바리 포장해서 보내주는 시부모님까지. 입덧이 심해서 가끔 힘든 날이 있긴 했어도 남편과 시부모님을 보면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임신을 한 것을 알게 된 지 한 3주 정도 됐을 때일 겁니다. 난생 처음으로 시누이가 제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기뻤는지. 임신했다면서? 어머니랑 아버지한테 들었어. 아, 형님, 전화 주셔서 감사해요. 안 그래도 어머님이랑 아버님 덕분에 너무 편하게 지내고 있어요. 재호 씨도 정말 잘해주고 있고요. 전 이번에야말로 시누이와 제대로 친해질 기회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시부모님이 어떻게 잘해줬는지, 남편이 어떻게 대해줬는지를 미주알 고주알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게 시누이는 너는 임신한 게 대수인지 아니? 개나 소나 다 하는 게 임신인데 지금 그 임신한 것 가지고 내 동생이랑 부모님 부려먹는 걸 자랑이라고 내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도 그렇게 해달라는 거야, 뭐야? 아, 네? 아니요, 저는 절대 그런 의미로 말한 게 아니고, 그냥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해요. 당연히 기분 나쁘지. 그런 거 하나 생각 못 해? 아님 배려심이 없는 건가? 생각지도 못한 충격적인 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시누이는 계속해서 저를 욕했죠. 시부모님 힘든 건 생각도 하나도 안 하고 본인이 임신한 걸 다 전부 남한테 기대가면서 어떻게든 덜 힘들려고 하는 속물이라고요. 그때는 시누이가 왜 그렇게 심하게 이야기하는지에 대한 원망도 들지 않았습니다. 너무 순수하게 살아왔다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전 살면서 한 번도 남한테 욕을 해본 적이 없어요. 원래 성격상 남이 저를 욕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였고 누군가 미워진다면 그 사람을 계속 미워하다가도 그 원인이 저에게 있지는 않나 먼저 찾아보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누이의 말을 들었을 때도 정말 내게 문제가 있는 건가? 하는 생각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한 거였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시누이의 말을 곱씹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그때부터 시누이는 물꼬라도 트인 마냥 제게 몇 번이고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해서는 여전히 제가 잘못됐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옳게 우리 엄마가 김치에다 줬다며? 거기다 반찬까지. 아주 상전이야, 상전. 그렇게 태어날 아이가 퍽도 잘 자라겠다. 정신 차려. 임신했다고 시부모님한테 딱 앉아서 다 받아 처먹는 며느리가 어딨어? 요즘 시대가 변했다고 해도 이건 기본이 아니지. 아주 임신을 했다고 유나는 다 떠는데 난 그 꼴 더 이상 못 봐. 옳게 적당히 해. 내 말 허투루 듣지 말어. 나중에 가니까 그 말들이 고통스러운 거를 넘어서 제게 너무나 큰 스트레스로 자리하더라고요. 하혈도 했고 몇 번을 쓰러졌습니다. 남편도 시부모님도 계속 제 걱정을 하면서 요새 무슨 일이 있냐고 힘든 일이라도 있는 건 아니냐면서 이것저것 물어봤지만 전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면 시누이가 제게 무슨 말을 했는지부터 말해야 했으니까요. 어떻게든 제 선에서 참아 넘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 결국 힘들게 저를 찾아온 아이를 하늘로 먼저 떠나보내야 했죠.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채로요. 여보, 괜찮아. 우리 아이는 너무 예뻐서 신이 우리한테 선물로 내려주려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변덕을 부린 건가 봐. 우리 아이는 먼저 하늘에 가가지고 행복하게 살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몸조리만 신경 써. 아이를 유산하고 정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남편은 매일 우울해하는 저를 달래느라 바빴죠. 참 멍청하게도 그때까지만 해도 전 제가 유산을 한 것에 있어서 신우이의 탓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제가 마음을 나쁘게 먹어서 하늘이 벌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제 생각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이었는지는 유산 이후 저에게 걸려온 신우이의 전화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 유산했단 소식 들었어. 너무 상심하지 마. 솔직히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재호도 그렇고 올케한테 정말 잘해줬잖아. 특히 우리 부모님 나한텐 기껏 혼수만 해주더니 올케한테는 신혼집까지 차려줬대. 그냥 분에 넘칠 정도로 시댁 식구 사랑받아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혹시 모르지. 더 좋은 아이를 가지려고 나쁜 아이가 먼저 하늘로 올라간 걸지도. 뭐라고요? 그날의 전화에서 신우이가 왜 유독 저에게 적대적이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신우이가 결혼을 할 때 시부모님은 신우이에게 혼수용품만 마련해준 모양이었습니다. 그 이유까지 알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게 시부모님의 판단이었죠. 그러나 신우이는 그게 못마땅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본인이 결혼한 지 얼마 안 지나서 제가 며느리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딸인 자신한테는 혼수용품만 해주고 생판 남인 며느리한테는 신혼집까지 해줬다는 게 신우이는 싫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증오는 제게 온 거죠. 게다가 최고의 시부모님이라고 할 수 있는 저희 시부모님과는 달리 신우이는 결혼 초반부터 온갖 시집살이에 시달렸습니다. 나이도 아주 많이 차이 나진 않고 결혼 시기도 비슷한데 전 신우이와 완전히 다른 결혼 생활을 하고 있으니 그게 질투났던 신우이는 제게 그런 말들을 했던 거고요. 전 바보같이 저를 좋게 생각하지도 않는 신우이의 말에 휘둘려서 스트레스를 받고 아이까지 떠나 보내야 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한 번도 누군가를 진심으로 미워한 적이 없었어요. 누군가가 싫다고 하더라도 나에게도 분명 문제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런 제가 인생 처음으로 누군가를 강렬하게 증오하게 됐습니다. 바로 제 신우이였죠. 여전히 떠올리기만 해도 눈물이 나는 제 아이를 마음대로 나쁜 아이라고 칭하고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저를 그저 본인의 질투와 이기심만으로 미워하고 싫어한 신우이를 제가 좋아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유산해서 슬퍼하는 저에게 나쁜 아이가 먼저 올라가고 좋은 아이가 올 거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할 수가 있죠? 형님, 말이 너무 심하시네요. 어떻게 그런 말을. 기가 막히네요. 반대로 형님이 이런 상황에 있으실 때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좋으시겠어요? 뭐라고? 끝낼게요. 더 이야기하고 싶지 않네요. 그렇게 전 한동안 신우이와 아예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 집에 갔다가 얼굴을 보게 될 일이 있어도 그냥 예의상 인사만 할 뿐 예전처럼 친해지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어요. 솔직한 심정으로는 얼굴 자체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를 볼 때마다 올케 왔어? 라며 뻔뻔하게 인사를 하는 신우이도 꼴보기 싫었고 그 누구에게도 이 아픔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저 혼자 참아내야 한다는 것도 싫었습니다. 어이가 없었던 게 이전엔 신우이를 봐서 제가 먼저 인사를 해도 한 번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제가 유산을 하고 난 이후에는 오히려 신우이가 저에게 아는 체를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남편과 시부모님은 그저 신우이가 유산을 한 저를 안타깝게 여겨서 잘해주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좋아했지만
전 알 수 있었습니다. 신우인 그저 자기랑은 다르게 시부모 사랑도 받고 시집살이도 한 번 안 하고 편하게 산 것 같은 제가 유일하게 겪은 절망을 비웃어주고 싶은 거라는 것을요. 그 속셈을 빤히 알았기에 전 마음속으로 매일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정말 신이 있다면 신우이에게도 저와 똑같은 아니면 최소한 비슷한 정도의 고통이 오기를 말이죠. 그렇게 1년 정도 지났을 즈전 시부모님으로부터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신우이의 임신이었죠. 저보다 몇 개월 일찍 결혼했던 신우이는 최대한 빨리 아이를 가지고 싶었던 모양인데 임신이 마음처럼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제가 임신을 빨리 했던 것도 아마 신우이가 저를 질투하게 된 원인이 아닐까 싶네요. 아무튼 그렇게 계속해서 임신을 위해 노력한 끝에 신우이에게 아이가 찾아온 겁니다. 솔직히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신우이 뱃속에 있는 애는 죄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신우이가 가진 아이가 정상적이지 않은 아이이기를 바랬습니다. 정말 온갖 저주를 다 퍼부었어요. 만약에 저주가 돈을 주고서 가능한 거였다면 전 몇백만 원이든 몇천만 원이든 부르는 대로 그냥 안겨주고 신우이에게 저주로 걸어달라고 했을 정도입니다. 사실 신우이의 임신 소식을 알고 나서 익명 사이트에 몰래 제 이야기를 짧게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마음은 알겠지만 그렇게 나쁘게 마음을 먹으면 나중에 저한테도 좋지 않게 돌아올 거라고요. 솔직히 그분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전 이미 누구보다 사랑할 수 있었던 제 아이를 잃고 나서 아무것도 눈에 뵈는 게 없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실질적으로 신우이를 해하기 위해서 무슨 행동을 한 것도 아니고 신우이가 제게 한 것처럼 말로 스트레스를 준 적도 없습니다. 그냥 저한테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저랑 똑같은 고통을 받기를 원하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모르게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형님이 아이로 인해서 행복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행복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벌을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면 필연적으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죽은 제 아이가 떠올라서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만 이 복수심을 조금이나마 잠재울 수 있는 제 처지도 한탄스러웠고요. 그래도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신이 있다면 분명 어떻게든 신우이는 제게 한 짓을 돌려받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10달을 꽉 채우고 신우이의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들이었죠. 별로 가고 싶진 않았지만 시부모님과 남편이 전부 신우이가 있는 병원에 가 있던 터라 저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갔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한 얼굴로 아이를 안고 있는 신우이를 보니까 씁쓸하더라고요. 나도 그때 신우이가 했던 말만 아니었으면 이미 태어난 아이를 안고서 좋은 엄마가 되어 가족을 꾸리고 있었을 텐데. 진심으로 신우이가 행복하지 않기를 바랬던 저는 저와는 달리 환한 얼굴인 신우이가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몸이 조금 아프단 핑계를 대면서 먼저 집에 왔죠. 그렇게 한 달 동안은 아무런 일도 없었습니다. 시부모님이나 남편에게 들은 바로는 신우이는 아이가 태어나고 바쁘게 육아를 하면서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 덕분인지 저에게 전화는 안 와서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왜 신우이만 그렇게 행복한 건지, 나한테 그런 일을 저질러 놓고서 왜 신우이는 아무것도 돌려받지 않는지 원망스러웠습니다. 남편이랑 시부모님 모르게 많이 우울해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도 다 부질없는 거더라고요. 결국 내 힘으로 신우이가 행복해지지 않도록 할 수 없는 거라면 그거에 매달릴 게 아니라 저도 제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게 현명한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공원에 산책도 나가고 남편에게 이야기해서 꾸준히 운동도 다니면서 그렇게 저를 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누이에 대한 미움도 줄어들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시누이가 단숨에 좋아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시누이와 어울리고 싶지 않았고 가능하다면 한평생 시누이와 부딪힐 일이 없기를 바랬어요. 다만 복수심에 붙잡혀 있던 과거와 조금 달라졌을 뿐이죠. 그렇게 제가 한창 자기 관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남편과의 아이를 생각하고 있을 때 예상치도 못한 일이 터졌습니다. 정말 상상치도 못한 일이었죠.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형님 아이가 심해부 아이가 아니라니.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나도 너무 충격적이라서 할 말이 없어. 어떻게 누나가 그런 짓을 했는지. 지금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충격이 너무 크셔서 누나를 내치고 있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시누이가 애지중지하던 아이가 심해부 아이가 아니란 거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시누이는 심해부와 결혼을 하고 난 뒤에 다른 남자랑 바람을 피웠던 모양입니다. 그 사실을 시누이는 자기 시부모한테 걸렸지만 어떻게든 싹싹 빌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고 나서 용서를 받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누이가 임신을 했음을 알게 되었고 시누이의 시부모는 어쩐지 아이의 핏줄이 의심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시부모였어도 그럴 것 같긴 해요. 아무튼 시누이의 시부모는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시누이 몰래 친자 검사를 하였고 그 친자 검사에서 심해부와 아기가 부자 관계가 아닐 확률이 크다는 결과를 본 겁니다. 저희 포함 시댁 식구 누구도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그 덕분에 저희 시부모님도 발칵 뒤집혀졌고 남편 역시 예상도 못한 상황에 당황해가지고 당장 시댁에 가야 할 상황에서 급한 대로 저에게 전화를 해서 소식을 알린 거였어요. 뭔가 당황스러운 와중에도 머리가 멍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원하던 대로 시누이가 아이로 인해서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된 거긴 한데 아예 포기하고 있던 바람이 갑작스레 이뤄지니까 얼떨떨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그렇게 저주하며 기도했던 게 들어진 게 아닌가란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지만 막상 이런 상황이 닥치다 보니 괜히 찝찝한 마음 그런 거 있죠. 요즘은 잠자려고 누워도 나 때문인가? 라는 생각에 밤잠을 설칠 때도 많습니다. 어찌 보면 내 잘못은 아닌데 말이죠. 지금 시누이는 심해부와 이혼을 한 상황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이혼을 당한 거였죠. 심해부 집에서 이혼 소송을 걸어가지고 시누이는 모은 돈을 전부 위자료로 줘야 했다고 들었습니다. 심해부 애가 아닌 것은 물론 결국 누구 아이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니 그렇게 소송을 건 것 같았어요. 대체 시누이는 어떤 인생을 산 건지. 저희 시부모님은 심해부 댁에 머리 숙여 사과하고 지금 시누이는 거의 없는 딸 취급하고 있고요. 남편도 이번 일로 시누이에게 많은 실망을 한 모양인지 가끔 시누이에게서 전화가 오는 것 같은데 전부 차단하고 안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시누이를 보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정말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하는 것 같다고요. 예전만큼 시누이가 증오스럽지 않다곤 하지만 솔직히 꼬시다는 마음은 있습니다. 시누이가 마음만 잘 쓰고 올바르게 살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테니까요. 아무튼 지금의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이제 시누이도 그렇게 됐으니 저도 더 이상 나쁜 마음 안 먹고 제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며 시누이도 시누이대로 갱생해서 올바르게 살기를 바래요. 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왔습니다. 두 번째 사연은요. 최근에 정말 미스테리한 일들을 겪으면서 언니분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사연을 보내셨는데요. 저도 이렇게까지 무서운 사연은 처음이라 읽어드리면서 저절로 팔에 소름이 돋았던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 바로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 같은 걸 하잖아요.
전 실수라고 하기엔 너무 큰 일을 저질러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제 사연을 들으신 분들은 저를 욕하실 것 같습니다. 욕하셔도 좋습니다. 전 욕먹어도 싸니까요. 하지만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사연을 끝까지 읽어주시고 조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와 언니는 서로 어릴 때부터 애틋하게 아끼며 지냈습니다. 안타깝게도 가정 환경이 그리 좋지 않은 탓이었습니다. 다른 또래 애들은 부모님 사랑 잔뜩 받으면서 화목한 가정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는 부모님의 기억은 언제나 소리를 높여서 싸우는 것뿐입니다. 부모님이 거실에서 소리를 지를 때면 언니는 언제나 제 귀를 막아주었고 전 두려운 나머지 눈물을 훌쩍이면서 간신히 언니를 껴안고 잘 수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이렇게 좋지 않게 변한 탓은 전부 어머니 때문입니다. 어머닌 사치가 심하셨고 형편이 그리 좋지 않은 저희 집 사정에도 불구하고 늘 비싼 옷과 가방들을 사셨습니다. 아버진 그런 어머니를 말리면서 정 사고 싶으면 한 달에 하나만 사라고 절충안도 제안을 했으나 어머닌 그런 아버지의 말을 한 번도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런 촌동네에서 궁상이나 떨고 있어야 돼? 다른 집 남편은 아내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명품백이며 옷이며 척척 가져다 바친다는데 당신은 대체 할 줄 아는 게 뭐야? 겨우 이 정도 대접해 주려고 나랑 결혼했어? 여보, 제발 그만 좀 해. 내가 그래도 열심히 일하잖아. 당신이야말로. 그래서 대체 뭐가 그리 불만인데? 허영심 많은 어머니 때문에 아버지는 점점 지쳐가고 결국 두 분은 하루가 멀다고 매일 싸우면서 집을 나가겠다느니 당장 헤어지겠다느니 온갖 나쁜 말들을 서로에게 퍼부었습니다. 어릴 때 저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싸우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혼을 하길 바라진 않았습니다. 욕심이겠지만 두 분이 서로 사이좋게 다시 지낼 수 있기를 원했죠. 그러나 결국 두 분은 언니가 초등학교 6학년,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일 때 이혼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저와 언니를 둘 다 데려가지 않겠다고 했고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저희 둘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저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마 어머니가 저희를 데려가겠다고 주장을 했어도 본인이 키우겠다고 나섰을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너무 바빴고 아버지가 일을 나가는 날이면 저희 자매는 학교에 다녀와선 꽤 오랜 시간 동안 둘이서만 집에 있어야 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할머니랑 같이 살까? 할머니가 아빠 없는 동안에 잘 돌봐주실 거야.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할머니랑? 아버지는 저희 자매만 집에 있는 게 걱정이 되셨던 모양입니다. 결국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아버지와 저희는 할머니 댁에서 함께 살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가자고 해서 따라가긴 했지만 사실 전 할머니를 그리 좋아하지 않았어요. 명절 되면 아버지가 친가로 가는 탓에 함께 따라가서 할머니를 몇 번 본 적은 있지만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저희는 거들떠도 보지 않고 늘 아버지만 챙겼거든요. 어린 마음에 할머니랑 어울리고 싶어서 할머니 하면서 부르고 다가가도 할머니는 저와 언니한테 눈길 한번 제대로 준 적 없습니다. 저리 가라. 귀찮게 하지 말고. 할머니 바쁜 거 안 보여? 한가로우면 청소라도 하든가. 예전엔 왜 그랬는지 몰랐거든요. 커서 알게 된 건데 애초에 할머니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혼을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어머니랑 결혼한 이유는 당시 뱃속에 언니가 있었기 때문이었고 그 이유 때문인지 할머니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결혼하게 만든 자식인 언니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나긴 했지만 어찌됐든 마음에 들지 않는 며느리의 딸인 저를 반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버진 할머니네서 살게 되면 할머니가 저희를 챙겨줄 거라고 했지만 언니도 저도
그 말을 믿진 않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할머니 댁에서 살게 된 결과 저희가 예상한 게 딱 들어맞았다는 걸 알게 됐죠. 내 귀한 아들, 인생 망친 년들. 할머니는 저와 언니가 눈에 보이면 다짜고짜 욕을 했습니다. 밥도 어쩔 수 없이 차려주었지만 늘 저와 언니의 밥그릇은 던지듯이 놓았고 반찬도 맨날 김치와 풀떼기뿐이었어요. 언니와 저는 할머니를 무서워했기 때문에 할머니가 대놓고 저희를 안 좋게 생각하고 행동해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그때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으면 좀 나아졌을까 싶기도 했지만 철이 일찍 들었는지 힘들게 일하고 돌아온 아버지한테 저희 힘든 걸 말하고 싶진 않았어요. 할머니랑 잘 있었어? 그래서 퇴근 후에 씻고 나온 아버지가 저희 자매에게 할머니와 잘 지냈냐고 물어보면 저희는 그저 잘 지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의 막말은 저와 언니가 나이를 먹을수록 더 심해졌어요. 게다가 나중에 가서는 집안일까지 전부 저희를 시켰죠. 특히 언니는 저보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할머니가 더욱더 뭐라고 했습니다. 언니가 밥을 지으면 지금까지 밥 한 번 제대로 안 지어보고 뭐 했냐느니, 이걸 어떻게 먹냐느니 하면서 밥솥을 던진 적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언니는 입술을 꼭 깨물고 다시 한번 밥을 지어야 했습니다. 나중엔 할머니가 학교 가는 것까지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기집애가 고등학교까지 다녀서 뭐해? 중학교만 졸업하면 됐지. 너 내일부터 당장 학교 가지 마라. 너 같은 건 학교 다닐 가치도 없어. 돈만 아깝지. 할머니의 다른 말은 다 들었던 언니라고 할지라도 그 말만큼은 듣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공부 욕심이 있는 사람이었고 무엇보다도 학교에 있는 시간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했거든요. 학교에 있을 때만큼은 할머니를 보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언니는 할머니와 함께 산 뒤로 처음으로 반항 아닌 반항을 했고 할머니는 언니 옷들을 마구 밖으로 집어던지며 당장 나가라고 난동을 부린 적도 있습니다. 그때 할머니 집 근처에 사는 이웃들이 소리를 듣고 우르르 몰려들어서는 할머니를 말리는데 정말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소영아, 언니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일을 시작할 거야. 그리고 얼른 돈을 벌어서 작은 원룸이라도 얻고 나가서 살고 싶어. 소영이 너도 언니랑 같이 가자. 언니가 없으면 할머니가 너한테 더 뭐라고 하실 거야. 너도 할머니랑 같이 사는 거 싫지? 나도 할머니랑 사는 거 힘들어. 언니 따라가고 싶어. 1년의 일들을 겪은 뒤 언니는 대학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취직을 준비했죠. 저 또한 언니와 마찬가지로 할머니와 사는 것에 신물이 났기 때문에 언니와 함께 살겠다고 하고 그 이후로 저도 몰래 아르바이트를 조금씩 했어요. 언니가 원룸을 구했는데 조금이라도 보태기 위해서였죠. 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까지 하는 건 어려웠지만 하루라도 더 빨리 할머니에게서 벗어나고 싶어서 노력했어요. 그렇게 언니가 20살이 되었고 제가 막 고등학교 입학했을 당시 전 언니와 함께 작은 원룸에서 둘이 살게 되었습니다. 예상했지만 할머니는 저희가 나간다니까 무척 좋아했죠. 둘이 살면서부터는 아버지와도 거의 연락을 끊은 거나 다름없게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너무 바빴고 사실 저희는 서로 둘이서만 보듬고 자라왔으니까요. 언니와 함께 사는 건 즐거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주 작은 행동에도 불같이 화를 내며 욕을 하는 할머니가 없으니까 먹고 싶은 걸 마음껏 시켜 먹어도 되고 자고 싶을 때 자도 되고 살면서 아주 어렸을 때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자유로움이라는 것을 맛볼 수 있었어요. 소영아, 학교 잘 다녀와. 언니 일 다녀올게. 똑똑한 저희 언니는 비록 대학을 나오진 못했지만 곧바로 취직을 해서 일을 다녔습니다. 제게 그런 언니는 자랑이었어요. 나이 차이가 아주 많이 나진 않는데도 불구하고
언니는 무척이나 어른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언니가 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생각해보면 언니는 어릴 때부터도 제가 울면 달래주기 바빴지. 본인이 힘들다거나 슬프다는 걸 티내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언니도 회사 생활은 힘든지 퇴근하고 집에 돌아올 때면 오늘도 너무 일이 많았어. 라며 작은 푸념을 내뱉긴 했습니다. 전 언니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언니가 평소 자주 먹는 케이크를 사와가지고 준 적도 있고, 비록 잘은 못하지만 안마를 해주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언니는 제게 남자친구라며 한 남자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언니와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다던 언니의 남자친구는 키도 훤칠하고 너무 착한 인상이었죠. 언니가 처음 회사에 들어온 그 순간에 언니한테 반해서 몇 개월을 넘게 쫓아다녔다고 했습니다. 언니는 그때 당장은 연애 생각이 없었으며 무엇보다도 저와 둘이 사는 것이 바빴기 때문에 그런 남자친구를 거절했지만 계속해서 호감을 표현하고 이것저것 선물을 해주는 모습에 호감을 느껴서 결국 사귀게 되었다고 했어요. 앞으로 자주 볼 테니까 인사해. 내 동생 소영이야. 소영아, 이쪽은 언니 남자친구 영훈 씨. 너는 내 동생이니까 편하게 오빠라고 불러. 네가 소영이 동생이구나. 이야기 많이 들었어. 아, 네, 안녕하세요. 언니의 남자친구와는 거의 주에 한 번씩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매일같이 저희 집에 놀러 왔거든요. 솔직히 처음에는 언니 남자친구니까 낯도 좀 가리게 되고 둘이 사귀는데 내가 집에 있는 게 방해가 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했는데 그런 제 생각이 무색하도록 언니 남자친구는 제게 너무 잘해줬습니다. 정말 친동생처럼 대해줬어요. 언니가 제게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준 것은 저 때가 처음이었는데 언니 입장에서도 정말 좋은 사람이란 생각이 들어서 제게 소개시켜줬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처음에는 별로 말도 안 나누고 그랬지만 1년, 2년,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언니 남자친구를 가족처럼 생각하게 됐습니다. 둘이 5년 정도 사귀었을 때는 언니와 남자친구가 결혼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어요. 형부, 얼른 언니랑 결혼해. 나 빨리 조카 보고 싶단 말이야. 저런 장난스러운 말까지 스스럼 없이 나눌 정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언니의 결혼인 만큼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랬어요. 그동안 저 돌보겠다고 고생한 만큼 결혼하고 나서는 제 걱정하지 말고 그저 형부에게만 신경 쓰면서 새로운 가족과 함께 했으면 했습니다. 떨어져 산다고 해서 저와 언니가 가족이 아니게 되는 건 아니니까요. 소영아, 언니가 택배로 반찬 좀 보냈어. 바쁘다고 해서 밥 안 챙겨 먹으면 안 된다. 요새 더우니까 건강도 조심하고. 언니가 요새 조금 바빠가지고 너 보러 자주 못 들리는데 다음에 꼭 시간 내서 한번 갈게. 그러나 언니는 결혼을 해서도 저를 많이 챙겨줬습니다. 형부도 가끔씩 전화해서는 처제,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해. 나랑 지영이가 보내줄 테니까. 라며 아주 작은 거라도 저를 도와주려고 했어요. 그게 참 미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저한테는 언니가 가족이자 유일한 친구거든요. 어릴 때 부모님 일도 있고 아무래도 좀 어디에 알릴 수 있는 가정 환경이 아니어서 그런지 또래 애들이랑 잘 어울리질 못했는데 어른이 돼서도 그건 나아지지가 않아서 친구란 사람들이 따로 없었거든요. 형부랑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을 텐데 꼬박꼬박 저를 생각해주는 언니에게 고맙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언니가 결혼한 지 3개월 뒤, 이직한 지 얼마 안 된 새 직장에서 서서히 적응하고 있던 저는 회사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소영아, 지영이가... 언니? 언니가 왜요? 언니의 죽음을 알리는 소식이었습니다. 길을 건너는 언니를 미처 보지 못한 차가 빠른 속도로 언니를 치었고
언니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고 해요. 전 장례식을 치르면서 동시에 기껏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언니의 죽음으로 절망에 빠져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기도 했고, 어릴 때 저희를 버리고 떠난 엄마가 대체 어디서 이 소식을 듣고 왔는지 언니의 보험금이랑 합의금을 받으려고 나타났거든요. 본인이 아직 부모라면서요. 엄마가 여길 왜 왔어요? 그래도 내가 부모잖니. 우리 엄마도 아니면서 엄마인 척하지 마요. 전 엄마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 그 여자에게 언니가 죽음으로 인해 나온 사망보험금과 합의금을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를 위한 대응을 알아보느라 회사는 당연히 그만둘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곳저곳 알아보더라도 법적으로 엄마에게 지분이 조금 있다고 하더라고요. 형부와 언니는 아직 혼인신고를 안 한 상태여서 그랬다고 기억 중입니다. 그때 상심한 저를 달래준 건 형부였습니다. 형부도 언니가 죽어서 그 누구보다 슬플 텐데 누가 착한 언니와 딱 맞는 짝이 아니랄까봐. 형부는 본인이 힘든 와중에도 저를 먼저 생각해 주었죠. 형부는 언니가 죽은 이 상황에서 제게 남은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형부와 자주 만남을 가져왔습니다. 언니가 죽은 초반에는 언니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울기도 했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언니의 이야기는 줄어들고 형부가 어떻게 사는지, 제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이런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형부는 새로운 사람 만날 생각 없어? 글쎄, 잘 모르겠네. 좋은 사람이 있다면 만나봐야겠지. 처제는 오늘 무슨 일 없었어? 밥은 먹었고? 난 오늘 그냥 별일 없이 지냈어. 입맛이 없어서 밥은 못 먹었어. 그래도 끼니를 거르면 되나. 먹어야지 밥은. 사실 이걸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야 맞는지 많은 고민을 했지만 아무래도 제 사연을 이야기하는 만큼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많은 분들의 질타를 받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언니가 죽은 지 1년 정도 됐을 때부터 저와 형부의 사이에는 미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단순히 처제와 형부가 아닌 한 명의 남성과 여성으로서 말이죠. 솔직히 처음에는 언니한테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형부에게 이런 마음이 생기는 제가 옳지 않은 것 같아서 몇 번이고 형부를 멀리하려고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형부는 여전히 제게 다가왔고 형부를 보면 볼수록 앞으로 내가 누구를 만나도 형부 같은 남자를 또 만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형부는 여느 제 또래 남자애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해심도 깊고 어른스럽고 모든 것이 제가 우선이었죠. 게다가 제가 보기에도 형부는 저를 여자로서 보고 있었습니다. 서로 제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본 적은 없지만 아마 형부도 저처럼 처음엔 저를 그저 처제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정이 간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는 같은 아픔을 공유하고 있잖아요. 형부는 아내를, 전 언니를, 소중한 사람을 잃은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건 그 어떤 것보다 큰 위로가 되더군요. 그러면서 서로 간의 정이 싹트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적어도 저는 그랬거든요. 그렇게 저와 형부는 계속해서 미묘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말만 미묘하지 행동만큼은 이미 연인이나 다름없었지만요. 어느 날은 형부가 제게 꽃다발도 사다 준 적이 있었습니다. 형부, 이게 웬 꽃다발이야? 오늘 무슨 날이야? 그냥 여기까지 오는데 꽃집 예쁜 곳이 눈에 들어오더라고. 말했던 것처럼 서로 직접적으로 사귀자고 이야기하지만 않았지. 저희는 여느 연인들처럼 주에 한 번씩 혹은 시간이 된다면 그것보다 더 많이 만나서 데이트 아닌 데이트를 가졌습니다. 다른 남자친구랑 사귈 때도 못 가봤던 호화로운 레스토랑도 가보고 때로는 학교 다닐 때 생각하면서
동네 분식집에 가서 떡볶이를 먹기도 했어요. 어떤 데이트인지는 제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시간을 형부와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제겐 너무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 비밀스러운 만남을 지속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언니에 대한 생각도 잘 안 나더라고요. 정확히는 자기 합리화를 조금 했던 것 같습니다. 형부도 나도 언니가 너무 좋아하고 사랑했으니까 우리 둘이 이렇게 만나는 것도 착한 언니라면 이해해주지 않을까? 결국 그런 만남을 가진 지 3년 뒤, 저희는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혼인신고를 앞두고 형부도 제게 그러더군요. 언니도 저희 둘을 이해해 줄 거라고. 적어도 저와 형부는 그 믿음이 무척이나 굳건했습니다. 사랑하는 언니가 가장 사랑했던 저희 둘이 이어진다는데 설마 그걸 좋지 않게 생각할 리가 없었다고 믿었거든요. 주변 눈치가 보여 결혼식은 올리지 못했지만 혼인신고만으로도 좋아하는 형부가 이젠 형부가 아닌 남편이 되었다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저희 둘은 먼저 죽은 언니 몫까지 누구보다 즐겁고 행복하게 살 거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혼인신고도 끝마치고 저희는 새로운 신혼집에서 잠이 들었어요. 전 평소에 꿈을 잘 안 꾸는 편인데 그날따라 꿈을 꾸었더라고요. 배경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엄청 어두컴컴하고 연기가 자욱한 곳이었어요. 꿈속에서 이곳이 어딘지 궁금해서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는데 멀리서 웬 소복을 입은 여자가 있더라고요. 누구인가 싶어서 다가갔는데 그 여자는 저희 언니였습니다. 언니, 여기서 뭐해? 언니. 전 너무 놀라서 언니의 어깨를 붙잡고 물어봤지만 언니는 그저 핏발이 서린 눈으로 저를 끝까지 째려봤어요. 그리고 평소 온화하고 따뜻한 모습만 보이던 언니와는 정반대의 모습이라 꿈속에서도 화들짝 놀란 저는 거친 숨을 내쉬면서 잠에서 깨야 했지만 그 꿈에 큰 의미를 두진 않았습니다. 그저 언니가 죽은 뒤 처음으로 꿈에 나오는 상황인데 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가 의아할 뿐이었어요. 근데 그날 정말 이상한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몇 년간 차를 몰면서 작은 사고 한번 나본 적이 없었는데 주차를 하던 중에 다른 차가 모르고 저희 차를 들이받아서 접촉사고가 난 거였습니다. 어찌저찌 보험 처리를 하고서 볼일을 보러 갔죠. 그때는 그 사고가 이상하다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운이 좋아서 사고가 안 났을 뿐이지 충분히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한 일은 거기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분명 저희 집이 있는 5층을 눌렀는데도 자꾸 5층이 꺼지고 4층이 눌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날 엘리베이터를 못 타고 계단으로 집에 와야 했어요. 여보, 나 오늘 집에 오려는데 엘리베이터가 4층이 눌러가지고 나 결국 계단으로 올라왔어. 근데 너무 신기했던 게 형부, 즉 남편 역시 저와 똑같은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나 보다 싶어서 또 아무렇지 않게 하루를 지냈는데 그 다음에도 이해가 되지 않은 일들은 쭉 이어졌어요. 분명히 알람을 맞춘 적도 없는데 핸드폰 알람이 울리고 비가 오는 상황도 아닌데 자꾸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죠. 어디 물이 새나 싶어서 윗집도 가보고 여기저기 문의를 해봤는데도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이야기만 들렸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아무리 의문해봐도 도저히 답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 이후로도 크고 작은 미스테리한 일들을 겪어야 했어요. 남편은 여전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때쯤에 전 어쩐지 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특히 꿈속에서 하얀 소복을 입은 채 저를 무시무시하게 노려봤던 언니의 모습이 말이죠. 어쩌면 언니는 내가 지금 이런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아닐까라는 추측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추측에 확신을 가진 것은 어느 날 밤이었어요.
저와 남편이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남편이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그 침대 반동에 저도 순간 잠이 깨가지고 무슨 일인지 쳐다보는데 한참을 어둠 속에서 우두커니 앉아있는 남편은 아무런 미동도 없었습니다. 여보, 뭐 하는 거야? 나 무서워. 여보? 그 모습이 너무 괴기해서 말을 거는데도 남편은 대꾸가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다시 스르르 침대에 눕더라고요. 잠깐 몽유병이라도 온 건가 보다 싶어 안심하고 다시 잠들려는데 한 5분쯤 뒤에 윽윽 하는 목이 막힌 소리와 함께 남편의 눈이 하얗게 뒤집히더라고요. 너무 놀라가지고 여보, 여보 하면서 깨웠지만 남편은 그 상태로 한참 동안 경련을 이어갔습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빙의된 것 같은 그 모습에 너무 무서워서 전 하루 종일 잠도 못 자고 벌벌 떨었어요. 더 끔찍했던 건 그 밤의 상황을 남편은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뭐? 내가 그런 일이 있었다고? 설마. 오히려 제가 꿈을 꾼 게 아니냐고 그러더군요. 전 이대로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건 언니가 저희에게 해코지를 하는 게 분명했어요. 나 너무 무서워. 우리가 잘못 생각했나 봐. 언니가 꿈속에 나온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계속 생기잖아. 이건 언니가 하늘에서 노여워하는 게 분명해. 내가 미쳤었나 봐. 내가 당신이랑 어떻게 한 침대를 쓰고 잠을 자고 있는지. 이건 아니야. 내가 생각을 잘못해도 한참 잘못한 것 같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귀신이 어디에 있다고 그래. 우리가 지금 너무 예민해서 그런 거야.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러니까 흥분 가라앉혀. 귀신이라는 게 있다고 믿진 않았지만 제가 이렇게 직접 당해본 이상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그 길로 남편한테 바로 이혼을 하자고 했어요. 당연히 남편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면서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초반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 정말로 언니가 하늘나라에서 저희 둘의 행복을 빌어줄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겪다 보니까 언니는 오히려 저희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있었던 게 분명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사소한 감정에 휘둘려 바보같이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형부가 좋아졌어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전 무의식적으로 형부를 가족으로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가족이라곤 언니밖에 없는 상황에서 언니마저 세상을 떠나자 형부란 끈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게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족이란 사람들이 하나둘씩 제 곁을 떠나는 것처럼 형부를 떠나보내기 싫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남편, 아니 형부와 이혼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저는 혼자 살고 있는데도 여전히 남편과 결혼했을 당시에 이상한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두렵고 밤에 눈을 감는 게 두려워요. 매일같이 악몽을 꾸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사연이라도 이야기하면 이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을까봐 시간을 내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혹시 이런 문제는 점집이라도 가봐야 하는 걸까요? 굿이라도 해야 할까요? 하늘에 있는 언니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어떻게 하면 못난 저의 죄를 씻을 수 있을까요? 네, 드디어 마지막 사연입니다. 마지막 사연은 가슴에 한 맺힌 이야기를 따님의 손을 빌려서 사연으로 보내주셨는데 굉장히 귀한 사연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연자님을 그간 오래도록 얽매였던 억압에서 벗어나셔서 스스로 자유를 얻으셨고 그 과정이 무척 힘들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아마 사연자님의 아픔에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그러면 이야기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다들 사는 게 힘들다고 하고 자기처럼 고민이 많은 사람들도 없다고는 합니다. 그런 상황 안에 있다 보면
내가 괜히 엄살을 부리는 건가 싶기도 하지만 사람마다 느끼는 무게는 다 개인차가 있는 거니까요. 특히 저의 경우는 개인차가 있다고 해도 좀 심한 것 같아요. 그것을 최근에 와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전 위에 오빠 하나가 있고 아래로 남동생이 있어요. 거기다 맨날 술만 먹고 인사불성이 되는 아버지와 늘 불만 많은 엄마 짜증을 받아내며 자라왔던 것 같습니다. 다른 집들도 다 비슷하다곤 하지만 특히나 우리 엄마는 오빠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답니다. 아니, 좀 더 봐주자면 제 남동생까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어른들은 다 그렇다지만 우리 엄마에게 있어서 처음 낳은 아들은 정말 보물 그 자체였어요. 그 다음도 아들을 낳길 바랬지만 저를 낳고 꽤나 심란하셨던 것 같고 그러다가 또 노력해서 제 남동생을 낳게 되신 것이고요. 똑같은 성별끼리 줄줄 낳았다고 해도 늘 둘째는 겉돌기 마련인데 전 혼자 뚝 떼놓은 듯 성별이 다르니 좀 더 따로 놀았던 것 같아요. 엄마는 없는 형편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딸을 낳은 게 그렇게 싫었다더군요. 반면에 오빠와 남동생은 늘 엄마가 아끼고 아끼는 테두리 안에 존재했답니다. 그나마 남동생은 장남인 오빠에게 밀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저보다는 대접이 훨씬 나았어요. 맨날 식모 마냥 집에서 엄마가 시키는 일들을 매번 하고 심부름을 하면서도 엄마는 한 번도 저에게 칭찬이나 인정해주는 말들을 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이런 바램조차 사치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이후에 나중에 제가 자식을 키워보니 엄마를 더더욱 이해할 수가 없더군요. 50살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제 안에 아주 큰 상처가 된 기억이 있는데 바로 중학교 무렵 때 공장에 끌려갔던 일입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저를 엄마는 바로 팔을 잡아 끌고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다짜고짜 저보고 공장에 가라는 거예요. 엄마, 왜 공장에 가야 해? 난 안 가고 싶은데. 시끄러, 이거사. 기집애가 뭔 공부를 해? 공장 가서 일이나 배우고 돈이나 제대로 벌어와. 알겠어? 어디 말대꾸를 해? 엄마, 싫어. 나 가기 싫다고. 정말 부탁이야. 나 보내지 마, 공장에. 얼른 안 가? 네가 가야 우리 집에 도움이 된다고. 엄마의 이런 말에는 일방적인 통보만 있을 뿐, 그 어느 곳에도 제 의견이 들어가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공간이 없었어요. 엄마는 난데없이 제 학교를 그만두게 했고 동네에 있는 어떤 분이 하시는 공장으로 대뜸 끌고 갔어요. 갑자기 저는 순식간에 그곳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엄마가 바랬던 수준에 얼마 안 되는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 돈은 꼬박꼬박 오빠를 공부시키는 돈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동네에서 뭐 아주 잘하는 과외 선생님이 있다나요? 저는 그렇게 공장에서 자잘하게 상처를 입기도 하고 노곤하고 필요한 날들을 보내면서도 월급 때마다 떨어지는 돈을 제 손에 단 한 번도 쥐어보지 못했어요. 오죽하면 같이 일하는 이모님들도 저보고 안 됐단 소리를 했을까요? 아휴, 아무리 아들이 소중해도 그렇지. 어떻게 해. 불쌍해서 어쩌면 좋아. 그래도 저는 그때까진 순진했던 건지 엄마를 그렇게 미친 듯이 증오하거나 미워할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한번 제가 너무 아파서 사경을 헤매던 날 여지없이 저를 깨우고 얼굴에 물을 들이부는 엄마의 모습에 정말 이가 덜덜 떨릴 정도로 의문을 품게 되었어요. 나는 우리 엄마 자식이 아닌가? 차라리 누군가 다른 엄마가 있다고 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말이에요. 혹시 아빠가 바람 피워서 낳은 자식인 건가 생각하기엔 누가 봐도 엄마와 나는 모녀라고 생각될 정도로 똑 닮은 얼굴이었어요. 얼핏 본다고 해도 도무지 착각할 수 없을 정도로 판박이었으니까요. 그런 사실들이 외려 저를 절망케 하고 괴롭게 했어요. 왜 나는 우리 엄마의 친딸인 건지, 왜 같은 배에서 나온 자식인데도 이렇게 원수 같은 대접을 받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버는 돈들은 속속들이 오빠를 위한 돈으로 쓰여지게 되었고 전 점점 나이가 먹고
18살쯤 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공장만 돌게 되었어요. 그런 와중에도 엄마는 제 얼굴만 보면 밥맛 떨어진다면서 맨날 욕을 해댔고, 오빠 공부가 잘 안 풀리거나 어디 아프기라도 하면 다 저 때문이라는 이상한 저주를 해댔어요. 이때 가장 환멸이 나는 건 바로 오빠의 태도였어요. 오빠는 엄마의 지원을 하도 등에 업어서 그런지 본인조차도 같은 배에서 나온 자식인 저를 무척이나 무시했어요. 한 번은 도저히 이런 상황을 견딜 수 없고 힘들어서 엄마에게 20살이 되면 집을 나가겠다는 소리를 했는데요. 그날의 일로 전체 마음 안에서 오빠를 완전히 혐오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나 20살 되면 다른 곳으로 가서 일을 할 거야. 지금 있는 곳 너무 힘들어. 뭐라고? 어딜 가려 해? 너 가면 우리 집은 돈은 엄마, 나도 힘들어. 나도 사람이야. 엄마 자식이라고. 정말 너무하다 생각 안 들어? 일단 이건 핑계였고 조금이라도 이 지옥 같은 집에서 멀어지고 싶어서 한 말이었어요. 엄마는 그 말을 듣자마자 눈에 불을 킨 듯 어디 네가 여기를 놔두고 도망가려고 하냐며 소리를 질러댔어요. 이미 이건 예상한 일이라서 눈을 질끈 감고 반응을 안 하려고 했는데 불현듯 갑자기 누군가가 제 머리채를 휘어잡는 느낌이 들어 위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바로 오빠였습니다. 너 다시 한번 말해봐. 너 지금 엄마한테 대들어? 오늘 한번 제대로 맞아볼래? 오빠는 그 길로 저를 무자비하게 물리적인 행위를 휘둘렀고 엄마는 전혀 말리지 않고 찌찌거리며 중얼거릴 뿐이었어요. 그러면서 읊조린 소리는 정말 구역질이 날 정도였고요. 그러게 왜 대들어. 지 주제도 모르고. 얌전히 입 다물고 공장이나 다닐 것이지. 이때 얻어맞고 소리 없이 울면서 여기저기 상처로 인해 아린 것보다 엄마와 오빠의 조롱이 더 가슴을 아프게 찌르는 것을 느꼈어요. 그나마 동생이 이런 저를 좀 불쌍히 여겼고 느지막이 저에게 몰래 먹을 것을 챙겨주거나 약을 주곤 했어요. 당시 오빠는 말 같지도 않은 이상한 대학을 제대로 졸업하지도 못했고 그것 때문에 맨날 아들 자랑만 하던 엄마는 동네 아줌마들 사이에서 웃음거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런 화풀이를 늘상 저한테 풀어대며 네가 공장에서 돈을 시원찮게 벌어줘서 오빠가 제대로 공부를 못했다고 하더군요. 저도 20살이 넘어가다 보니 그나마 눈이 뜨이게 되면서 이 지옥보다 더한 집에서 나가는 날만 기다리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옆 동네에서 가끔 공장에 놀러 오던 한 남자를 마주하게 되었는데 저랑 나이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다정하게 대해주는 모습에 너무 쉽게 감동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도 많이 힘들었지. 내가 안마해줄게. 고마워, 오빠. 너무 힘들었던 것일까요? 마음을 깊이 줘버리고 너무 일찍이 내 모든 것을 걸게 된 탓으로 갑작스런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엄마는 바로 손을 들어 저를 때리려고 했지만 미리 먼저 상담을 해서 알고 있었던 남동생이 즉각 가로막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김에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남편과 함께 사는 동안에는 그나마 엄마와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얼마 지나지 않아 어이없는 행동을 했답니다. 나 네 사는 곳 동네 근처로 갈 테니 그런 줄 알아라. 뭐라고요? 갑자기요? 그래, 부모가 자식 있는 곳으로 온다는데 뭐 잘못됐니? 엄마는 제가 사는 곳 근처로 이사를 왔고 그것도 오빠와 남동생, 아빠 모두와 함께 와서는 여전히 저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남편은 이런 모습을 무척 황당해하면서 저에게 마구 화를 내더군요. 사실 저 역시 할 말이 없긴 했어요. 야, 어떻게 된 게 장모님이랑 형님은 맨날 그렇게 돈 얘기만 하는 거야? 왜 당신한테 그걸 다 바라냐고. 우리 둘이 사는 꼴 보고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당신도 문제야. 왜 돈이 없다고 말을 못해?
그 몸뚱이를 하고서 일을 하러 가겠다는 거야, 지금? 그냥 저는 말없이 눈을 감고 눈물만 주르륵 흘릴 뿐이었어요. 뱃속 아기의 움직임이 심히 요동치는 게 이미 느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잘 처먹어서 배가 불렀냐는 둥. 니도 자식을 낳아봐야 애미 마음을 안다는 둥. 말을 늘어놓더군요. 그렇게 저주 비슷한 말을 늘어놓고선 끝에 가선 결론이 돈 얘기였어요. 이유는 여전히 오빠 때문이었고요. 네 오빠 그래도 대학도 졸업했고 회사도 들어가야 하는데 글쎄 그것들이 니네 오빠를 안 써주잖냐. 네가 동생이 돼가지고 먼저 결혼까지 해버리면 네 오빠는 어떻게 하라고. 내가 돈을 버냐 네 아빠가 버냐. 그럼 네가 책임을 져야지. 마치 오빠 돈을 제가 뭉탱이로 갖고 나와서 새 살림이라도 차린 양 엄마는 당당하게 저에게 돈을 요구했어요. 임신한 딸이 힘들어서 누워있는 걸 보면서도 말입니다. 당시 저는 돈 나올 방도가 없었기에 힘들게 빚을 얻어다가 몇백을 빌려주게 되었고 그걸 받고서도 오빠는 계속 엄마를 통해 징징대는 소리를 전해오더군요. 여동생인 저는 임신을 해서 그렇게 먹고 싶은 통닭 한 마리도 배불리 못 먹고 있는데 그 쪽방에 남편이랑 아등바등 살면서 힘든 걸 알면서도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 몰래 빚을 내어 친정에 돈을 주었다는 사실을 남편에게 걸리게 되었고 남편은 그런 저를 용서해주지 않았어요. 차마 임신한 저를 건드릴 순 없었는지 집에 얼마 되지도 않는 세간살이를 집어던지고 깨부시면서 저와 못 살겠다고 하더군요. 이런 코딱지만한 개집에 살면서 그만한 돈을 빚을 내? 그걸 또 형님한테 갖다 바쳤다고? 나는 당신이랑 못 살아. 애도 당신이 알아서 키워. 평생 그렇게 처형이랑 장모님이랑 틀어막으면서 살다 죽으라고. 미안해 여보. 이런 험한 말을 들으면서도 전 더 이상 그런 말이 저를 아프게 찌르는 말이라고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미 그보다 더한 말들 어릴 적부터 엄마에게 들어와서 그런 것일까요? 애지간한 막말엔 크게 흔들리지도 않았고 그렇게 충격을 받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이제 제대로 정리를 해야겠다면서 저랑 같이 못 살겠다며 떠나버렸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긴 남동생이 찾아와서 울며 괴로워했고 그러지 말고 자기랑 같이 살자며 조그만 방을 구하게 되었어요. 결국 저는 그렇게 남동생이랑 함께 좁디 좁은 집에서 우리 딸아이를 낳아 키우게 되었어요. 아마도 이런 상황들을 동생이 엄마에게 말하고 나름 원포를 놓은 것인지 적어도 100일께쯤 될 때까지는 이 집에 그 누구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이후에 엄마는 저를 찾아왔고 핏덩이를 안고 이혼 땅에서 혼자 이렇게 들어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 그나마 좀 양심은 있었던 것 같더군요. 그날 처음으로 저에게 미역국을 끓여다가 주고 갔어요. 그러면서 손녀를 한번 안아보더니 제가 너무 죽을 상을 하고 누워있어서 그런가 그냥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날 얼마나 울음이 쏟아지던지 엄마가 나한테 또 욕을 해대고 때릴 줄 알았는데 내 꼴이 너무 동네북 같아서 안 건드리나 보다. 나름 안심을 했었지 뭐예요.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내 처지도 참 비참하고 품에 안겨서 아무것도 모른 채 쌕쌕 숨소리만 내는 딸이 얼마나 안쓰럽던지요. 이후로 저는 몸을 추스르고 좀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20대 중반도 안 된 나이에 이혼하고 혼자 아기를 키우는 몸이 되어 고민이 너무 많아졌어요. 어떻게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아이를 키워야 했기에 다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생이 주말이라도 봐주면 시장이건 어디건 가서 무조건 일을 했어요. 그렇게 죽을 듯이 싫었던 공장 일도 내 자식을 생각하니 다시 해야겠다는 생각만 들더군요. 하지만 이렇게 시간을 드문드문 낼 수 있는 아기 엄마는 써주지 않으려고 했고 참 답이 안 나왔어요. 그러던 차에 동생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건네더군요. 누나, 내가 2년 정도는 무조건 일을 해서 어떻게든 먹여 살려볼 테니까 누나는 수진이 키우면서 검정고시라도 따는 게 어때? 어떤 일이라도 자격증이라도 따서
기술을 좀 갖는 게 나을 것 같아. 동생의 말에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앞에서 팔을 버둥거리며 안아달라고 오는 딸아이를 보니 저도 내심 이를 꽉 깨물게 되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때 억지로 힘을 내어서 잘 돌아가지도 않는 머리를 겨우겨우 써가면서 검정고시를 따게 되었는데요. 어찌 생각해보면 인생에서 제가 제일 행복했고 처음으로 단순히 저를 위해 시간을 쓸 수 있는 때가 아니었나 싶어요. 왜냐면 제가 고시 준비를 해서 딴 지 얼마 되지 않아 엄마가 다시 저를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남동생은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말리고 막으려고 했으나 오빠 관련된 문제라면 금방 눈이 돌아가 버리는 엄마는 이제 말을 듣지 않더군요. 게다가 그 사이에 아빠도 돌아가셔서 그런지 더더욱 돈 나올 구멍은 저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대체 오빠는 우리 중 가정교육을 많이 받았고 돈도 시간도 많이 썼으면서 왜 변변찮은 직장 하나 다니지 못하는 걸까요? 엄마는 계속해서 저한테 돈을 요구해대는데 일단은 남동생이 회유를 하고 얼마 들려서 보냈어요. 하지만 결국 엄마는 매달 100만 원씩 보내겠다는 약속을 받아야 안심이 되겠다며 매일매일 찾아와서 저를 못살게 굴었습니다. 이쯤 되니 저는 모든 게 서글프고 다 놔버리고 싶더군요. 내가 교육을 잘 못 받아서 이 몹쓸 집 테두리 안에만 살았기에 이런 걸 그냥 순응하고 사는 걸까 싶어 답답하기도 했어요. 제가 그쯤 새로 취직하게 된 조그만 회사가 있었는데 대학도 안 나오고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입장이라고 말을 하니 여러 면에서 곤란해하시다가 저를 써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힘들게 아이를 끼고 일을 하면서 동생과 교대를 해가면서 살게 되었고 동생 역시 누나를 이렇게 괴롭게 만드는 엄마와 형을 이해하지 못하더군요. 그런 와중에 10여 년이 지나 아이 하나를 키우는 동안 돈 들어갈 것이 점점 많아지고 생활이 본격적으로 위협이 됨을 느끼게 되었어요. 매달 100만 원씩 나가는 돈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엄마에게 50만 원으로 깎자고 말을 하러 갔는데 엄마는 그때 딸을 데리고 함께 찾아간 제 얼굴을 사정없이 때렸어요. 그러면서 이전과 별다를 것 없는 본연의 막말들을 터뜨리더군요. 전 이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처음으로 엄마에게 대들었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과 함께 있어서 그랬던 것인지 아니면 이제 맨날 붙어 살며 엄마에게 당하던 때와 달리 어느 정도 거리를 둬봐서 그랬던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엄마가 악마 같았고 저 역시 한 마리 들짐승 마냥 사납게 엄마에게 대들었어요. 그간 해준 게 뭐가 있냐? 내 새끼 앞에서 나한테 손대지 말아라 하면서 말이에요. 엄마도 이제 혈기가 넘치는 저와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본인의 입장을 생각한 것인지 아주 조금 움찔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하는 말이 50만 원은 도저히 안 되고 70만 원으로 해결을 보자더군요. 그 이상은 양보할 수 없다던데 전 또 바보같이 엄마에게 대들고 악다구니를 쓴 게 죄책감이 들어 그냥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애를 학교에 가 있는 동안에도 작은 회사를 다니면서 일을 하고 아이가 오면 다시 옆집에 맡겨놓고 전 또 식당에 가서 일을 했어요. 저녁엔 편의점에서 몇 시간 일을 했고요. 그렇게 사는 동안 아이의 건강이 어느 날 갑자기 좀 안 좋아져서 대형 병원이 있는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엄마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조금도 돈을 깎아주지 않았습니다. 네 자식보다 내 자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었겠죠. 그러면서 제 나이가 40이 넘어가고 딸아이가 한창 커가고 있는 와중에도 엄마는 나이 많은 큰아들 걱정만 할 뿐이었어요. 그 와중에 남동생은 늦게 가정을 꾸리게 되어 우리와 떨어지게 되었고요. 늘 저를 감싸주고 아껴주었던 남동생과 이제 헤어져야 한다는 것이 마음 아팠지만 솔직히 남동생만이라도 정상적으로 일반 다른 사람들의 가정처럼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저는 있는 돈 없는 돈 끌어서 동생이 새 가정을 꾸릴 때 보태주기도 했어요. 당연히 엄마에게는 비밀로 하고 말이에요. 동생이 결혼을 할 때에도 엄마는 지 형보다 먼저 장가를 가서 자존심 상하게 한다며
내내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어요. 동생은 어차피 엄마와 자기 형에게 전혀 정이 없었기에 크게 실망하지도 않더군요. 그런 자리를 제가 지켜주면서 크게 눈물이 났어요. 정말 우리 남매끼리 서로를 보며 살아오지 않았더라면 둘 다 버틸 수 없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동생 장가도 보내고 한참을 지나 전 꾸준히 엄마에게 매달 70만 원의 용돈을 보내왔고 그 와중에 과로해서 쓰러지기도 했어요. 딸아이에게 들어가는 돈들도 많고 가끔 크게 아프면 검사하고 약값을 대느라 그것도 돈이 꽤 들어가야 하는데 말입니다. 오빠는 여전히 그 무엇도 안 한 채 엄마가 저에게 받는 용돈에만 의지하고 있는 것 같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전 육체적으로 상당한 위기가 왔음을 스스로 체감하게 되었어요. 밤에 대리운전을 하고 새벽에 집으로 들어오는데 눈앞이 기우뚱거리면서 갑자기 세차게 땅바닥이 저에게 날아드는 걸 느꼈거든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입장에서 느낀 것이고 실제로는 그냥 제가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기절을 한 것이었어요. 타박상을 좀 입긴 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고 다음날 시야가 심하게 흐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급히 달려온 남동생과 딸과 함께 병원에 가서 이런저런 검사들을 받게 되었어요. 맨날 딸을 데리고 드나들었던 대형 병원이기에 익숙하면서도 딸을 위해서 오건 제 스스로를 위해서 오건 겁나는 건 마찬가지더군요. 이후에 나온 검사는 가히 절망적이었고 전 앞길이 너무나 아찔하고 어지러워서 정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갑상선 암이라는 겁니다. 제 또래 여자들에게 있어서 적지 않게 나타나는 병이라고 하지만 암이란 단어가 주는 무게감은 여전히 변함없이 저를 짓눌렀고 힘들게 했어요. 남동생도 충격에 휩싸여 말을 잇지 못했고 딸은 눈물을 꾹꾹 참고 제대로 울지도 못하는데 전 그 어떤 태도도 취할 수가 없어 멍청하게 서 있기만 했어요. 이후에 남동생이 엄마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엄마에게 그래도 제가 딸이긴 했던 건지 그 길로 서울로 올라왔더군요. 우리 집으로 와서 제 안색을 들여다보더니 별 말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기만 했어요. 그나마 너 먹으라고 반찬을 좀 해왔다며 몇 개 풀어놓더라고요. 어릴 때 같이 살며 그렇게 눈칫밥 먹으며 늘 냄새만 맡았던 엄마의 반찬을 눈으로 보니까 좀 여러 가지 감정들이 밀려오더군요. 일단 저도 돌아와서 어느 정도 기운을 차리고 앞으로의 치료 계획을 세우고 있던 터였기에 밥을 대충 먹고는 엄마를 터미널까지 데려다 드리기로 했어요. 사실 그냥 쉬고 싶었지만 그래도 엄마가 나이가 80이 넘어가다 보니 좀 날이 무뎌진 건지 아픈 딸 보겠다고 온 걸 생각하니까 노인네 혼자 보낼 수가 없겠더라고요.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엄마는 별 말 없다가 난데없는 어릴 적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저도 내심 어색하기도 하고 그냥 대충 듣는 척하면서 억지로 엄마랑 눈을 안 맞추려고 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구박만 받고 자라왔는데 단둘이 이렇게 차에 타서 아무것도 없는 모녀 사이처럼 있으려니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던 새에 엄마는 또 여지없이 오빠 얘기를 꺼내었고 어련히 귀한 아들이니 이젠 나도 포기를 해야겠다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는 정말 시간이 아무리 지나고 80이 넘고 100살이 넘어도 여전히 엄마 그대로겠다는 아찔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난 언제까지고 이런 상태로 계목에 줄이 묶인 마냥 끌려다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면서 못 견디게 울음이 올라오면서 참을 수가 없어지는데 이때 제가 한 행동을 생각하면 참 저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 해도 전 같은 스위치를 눌렀을 것 같아요. 네 오빠를 내가 어릴 때 얼마나 많이 예뻐했는지 알지? 지금도 혼자 저렇게 장가도 못 가고 있는 걸 보니 내가 아주 죽을 듯이 괴로워. 그래도 너는 네 자식이라도 있고 네 동생은 지영도 못 간 장가를 갔잖니.
니들이 좀 니 오빠 좀 불쌍히 여겨서 얼른 잘 되게 좀 팍팍 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왔다 갔다 할 게 아니라 니들이 알아서 니 오빠 좀 챙겨라. 나도 아주 힘들어 죽겠다. 너도 그까지 남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리 힘들어도 60이 다 되도록 저렇게 혼자 집에 있는 네 오빠가 힘들지. 이번에 무슨 신발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번에 올라온 거야. 네가 이번에 좀 무리를 해서라도 오빠 한 3천만 원 정도 보태줘라. 동생이 돼가지고 서울에 살면서 그 정도는 오빠한테 해줘야지. 전 여기서 차를 급히 세우게 되었고 눈이 완전히 희번덕거리는 상태로 엄마를 보게 된 것 같아요. 갑자기 뭐 하는 거냐는 엄마의 말에 전 그대로 차 문을 열고 내렸고 저벅저벅 걸어가서 엄마가 타고 있던 조수석 문을 세차게 열었습니다. 뭐야? 아직 저 입구까지 더 가야 하잖아. 왜 내렸어? 전 거기서 반쯤 쉰 목소리로 겨우 입을 뗐어요. 내려. 뭐라고? 내리라고. 내 말 안 들려? 끌어내리기 전에 당장 내려. 당장 꺼지라고. 정말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전 엄마를 끌어내렸고 갖고 온 짐도 다 엄마 앞으로 내팽겨쳤어요. 엄마는 이글거리는 눈으로 저를 죽일 듯 쳐다보며 소리를 지르려고 하는데 제 목소리로 덮어버렸어요. 갈기갈기 찢기는 쉰 목소리로 말입니다. 당장 꺼져버려. 그러고도 내 엄마야? 딸내미가 암에 걸렸는데 뭐? 아들이 그렇게 중요해? 그럼 잘난 아들한테 가서 평생 대접받고 살아.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전 그렇게 발을 탕탕 굴러가며 있는 대로 엄마에게 괴성을 질러대고 그 길로 차에 올라타 방향을 바꾸었어요. 터미널 입구 쪽에 그렇게 덩그러니 버려진 엄마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도 생각하고 싶지 않고 상상도 하고 싶지 않더군요. 하도 입술을 깨물고 소리를 내지르며 달려서 아랫입술은 이미 피가 나버렸고 전 한동안 진정이 될 때까지 계속 운전에만 집중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무섭게 찾아온 암으로 인해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지만 그것 때문에 저는 진짜 인생이 뭐고 내가 누구며 사는 게 뭔지 비로소 눈을 뜨게 된 것 같아요. 지금 항암 치료를 하고 있기에 이 또한 힘들지만 이게 아니었다면 이 끔찍한 암세포보다 저를 더 괴롭게 하고 들러붙어 있던 오빠와 엄마를 떼낼 수 있었을지 잘 모르겠더군요. 딸이 아프고 위독하다고 해도 엄마는 여지없이 사랑하는 큰아들을 위한 돈 청구서만 내밀었어요. 제가 그런 사람을 엄마라고 계속 여기며 사는 게 맞았을까요? 곧 있으면 저도 만만치 않은 나이가 되는데 말입니다. 암으로 고통받는 와중까지 오빠의 돈벌이를 지원해야 하다니 미쳐도 단단히 미친 게 아닌가 싶어요. 조금 진정이 되면 집도 이사갈 생각입니다. 미친 듯이 걸어오는 오빠와 엄마의 전화가 너무 징그러워서 며칠 전에 번호도 바꿨어요. 제 상태가 조금 안정기에 들어가야 이사 절차를 밟을 텐데 그건 그것대로 머리가 아픕니다. 일단은 어디에건 저의 이런 한많은 인생을 다 쏟아붓고 털어놓고 싶었어요.